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에너지기술혁신 정책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한욱 선임연구원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기술 혁신 관련 정책, 전략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토론,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본 에너지기술혁신 정책 포럼을 기획하였습니다. 오늘 제2회차 포럼에서는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를 2020년 초에 기획하여 2021년 10월 국가 승인 통계로서 승인받았고 그 후에 본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5월 2020년 기준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고 전문가 패널분들의 토의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본 조사의 품질 개선 그리고 에너지 R&D 및 신산업 육성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되 포럼이 끝난 후 녹화 영상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권기영 원장님의 개사를 시작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윤가혜 팀장의 발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성주 에너지정책본부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 토의를 가지고 원장님의 마무리 말씀 후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권기영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권기영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통계개발원 최바울 실장님, 우석대학교 이기성 교수님, 벤츠기업협회 이용일 팀장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허승윤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본 포럼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환경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산불, 홍수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에 걸쳐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달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미중 간 패권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사태 등으로 인해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안정의 가치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따라 정부는 올해 5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창출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 7월에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동력화 실현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주요 핵심 에너지 기술의 확보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기술 혁신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애기평은 에너지 분야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하여 현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기술 혁신의 정책 방향을 토론하고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조를 개선 발전시켜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등 다층적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기술 혁신 정책 전략 수립에 관해 수기하는 에너지 기술 혁신 정책 포럼을 기획 실시하여 2회차에 이르렀습니다. 근래 들어 미국과 영국 등 영미계 국가 등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수립이 강조되어 미국에서는 2019년 증거 기반 정책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증거는 통계 목적으로 수행된 통계 활동의 결과물로 생산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실용주의 국정 운영 원칙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의 효율성과 타당성은 엄밀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 특히
통계 데이터에 기초하여 확보될 수 있음을 자명합니다. 애기평 또한 에너지 기술 정책 수립의 과학적 증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내 최초로 에너지 기술 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 기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5월 첫 결과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본 실태 조사는 에너지 기술 분류별 기업 현황, R&D 투자 현황 등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로서 향후 정부 에너지 R&D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훌륭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2회 에너지 기술 혁신 정책 포럼을 통해 국민들께 지난 5월 공표된 2020년 기준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전문가 패널분들의 통찰과 지혜를 통해 실태 조사가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애기평은 에너지 기술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 정책 및 전략의 수립에 관해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꾸준히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2회차 포럼이 이러한 애기평의 향후 여로에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기영 원장님 개회사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개회를 마치고 발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윤가혜 팀장이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란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산업정책실 윤가혜 팀장입니다.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1번 추진 배경 및 경과, 2번 2020년 기준의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 3번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경과입니다. 에너지기술 기업 실태조사는 에너지기술 분류별 기업 규모, 고용, R&D 투자 등 에너지기술 기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에너지기술은 크게 7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핵분열 및 핵융합, 수소 및 연료전지, 기타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융복합 기술 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는 1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모집단은 에너지 부문의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55,038개가 대상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데이터와 전화 판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총 2314개가 에너지 기술 기업으로 판별이 되었습니다.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 방식은 아니고 2314개 기업 중에서 2000개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는 2020년도 국가통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착수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문헌조사와 데이터 조사 분석,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요. 에너지 관련 분류체계, 국가 승인 통계, 각종 공공행정자료 검토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모집단 구축과 표본 설계가 시작된 것은 2020년 11월부터이고요. 약 1년여 과정을 거쳐서 2021년 10월에 국가 승인 통계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본조사를 거쳐서 2022년 올해 5월에 첫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에너지 기술이 생소한 분들도 계시고 또 잘 알고 계시지만 융복합적 특성의 에너지 기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했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통계 조사의 신뢰도는 사실 그 모집단과 관련된 명확한 정의와 분류 체계가 선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희 실태조사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에너지 RD&D 예산 지출 통계 보고 가이드에 따라서 7대 대분류를 적용을 했습니다. 또 에너지 기술은 에너지의 생산에서 이용에 이르는 에너지 시스템 전 주기에 걸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IT 등 매우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기술 분류표입니다. 대분류가 7개이고요. 하위에 29개의 중분류가 있습니다. 각 분류에 포함되고 있는 기술 분야는 상당히 다양하고요. 산업 업종으로 봤을 때도 다양한 업종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 기업은 에너지 기술과 관련되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에너지 기술 기업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의 기반에서는 조사 모집단을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3가지 조작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에너지 기술 분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에너지 기술 핵심 KC 코드 8개인데요. 이 코드에 속한 기업을 추출을 해서 총 55,038개를 도출하였고요. 이들 기업을 데이터와 전압 판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2314개를 에너지 기술 기업이라고 모집단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그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어떤 그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기관들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 리스트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저희 조사의 모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절차와 오차 수준입니다. 에너지 기술 기업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2만여 개를 초과하는 산업조사의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응답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본조사한 후에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에너지 기술 기업의 모집단은 2개의 부문으로 층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7개의 에너지 기술로 먼저 층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매출의 구간별로도 층화가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2x2 매트릭스가 생성이 되고 이 매트릭스에서 각 셀들은 오차의 한계 95% 신뢰 수준으로 표본이 배분이 되게 됩니다. 다음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에너지 기술 기업은 총 2314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7개 기술을 말씀드렸었는데 기타 발전 및 에너지 저장 분야가 1627개로 가장 기업 수가 많고요. 다음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한 5899개로 나타났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수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기술 기업들의 매출액은 2020년 기준으로 298.1조 원 규모입니다. 기술별로 살펴보면 앞서 이제 기업 수와 그 비례합니다. 역시 기타 발전 및 에너지 저장 분야가 약 124조 원 규모로 가장 매출액이 크게 나타나고요. 다음으로 큰 분야는 에너지 효율 분야입니다. 에너지 기술 기업의 이제 종사자 수는 약 45만 명입니다.
기술별 그 비중을 보면은 앞서 그 매출액과 기업 수와 동일합니다. 기타 발전 및 에너지 저장 분야가 가장 크고 에너지 효율이 그 다음 순입니다. 그 근무 형태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한 93.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종사자를 근무 직군별로 보았을 때는 운영 엔지니어가 4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국내 에너지 기술 분야 R&D 투자액을 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에 4.1조 원이 에너지 기술 분야 R&D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액 역시 기타 발전 및 에너지 저장 분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다음으로는 에너지 효율, 그 다음으로는 융복합 분야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D 투자의 출처별로 나누어 보면 전체 4.1조 원 중에서 정부 지원은 0.8조 원 정도이고요. 민간 투자가 3.3조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R&D 자금 조달은 자체 조달이 대부분 이루고 있고요. 정부 지원은 약 20.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전체 에너지 기술 기업의 약 15.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산업 전망인데요. 이 산업 전망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설문한 결과입니다. 화석 연료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2023년과 2030년에 해당 산업의 경기가 밝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신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수급 및 가격 상승,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울러 사업 추진 자금 부족이나 불확실한 시장성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기업들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기술 기업 실태 조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 통계 승인을 받았고요. 올해 5월에 발표한 것이 첫 결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도 많이 있고 발전될 여지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지난해 조사를 하면서 그 한계점들이 있었는데 그 한계점들을 분석해서 다음 3가지 방향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00% 표본조사 방식을 개선해서 공기업, 대기업층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대기업, 공기업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심층 분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에는 그 층화를 기술과 매출액 구간으로 2개만 층화를 했었는데요. 정책적인 수요는 지역별 통계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지역별 층화를 추가해서 통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국가 승인 통계와 조사 시기, 모집단을 동기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그 모집단의 구축 시차가 있어서 그 항목 간 수치 차이를 분석하는데 다소 그 혼란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통계 수요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 통계와 모집단 구축 시기를 동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사는 10월부터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2023년 5월에 발표가 되고요.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은 적극 검토해서 본조사 전에 반영을 하여 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에너지 기술 기업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통계조사는 응답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업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애기평에서도 기업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데이터를 기업 맞춤형 R&D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와 통계청 코시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발표 윤가희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제 발표를 마치고 패널 토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토의를 함께 해주실 좌장과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과 패널 토의 진행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정책본부장 이성주 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패널로는 우선 통계개발원 최바울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우석대학교 이기성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협회 이홍일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허성윤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후 순서는 좌장이신 이성주 본부장님의 진행하에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패널 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정책본부 이성주입니다. 그 발제 내용은 순서대로 이제 최바울 실장님, 이기성 교수님, 이홍일 팀장님, 허성윤 교수님의 순서대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바울 실장님이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최바울입니다. 2020년에 국가통계개발사업으로 국가통계 각 분야의 통계 수요가 있는 대상 사업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통계청에서 통계 개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 역시 그 과제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기술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번째로 시행한 이 실태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적으로 살펴보고 또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실태 조사 관련해서 대분류로 7개를 이제 구분하고 대부분의 통계표들을 이제 그 7개 분류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세분화된 통계표들이 더 있겠지만 특히 이제 2개 에너지 효율과 기타 발전 및 에너지 저장 부분이 사업체 수 그리고 매출액 등이 전체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미한 또 유사한 세부 분류들을 좀 통합해서 좀 구분해서 제시해 주면 훨씬 더 정책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좀 일반적인 뭐 기업체 조사나 사업체 조사의 내용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에너지 기술 기업들의 좀 특색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상용직의 근로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든지 그리고 이 산업별 안에서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일반적인 어떤 사업체 특성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기준으로 전체 어떤 산업의 평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계표에 제시해주면 훨씬 더 이 산업의 특징 그리고 이 에너지 기술 기업 7개 안에서도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 관련해서 좀 전반적인 분포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성상 굉장히 작은 소규모의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관련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발전 관련된 회사라든지 중공공기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대기업과 뭐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런 회사
종류별로 좀 그런 차이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그 구분 변수별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분된 변수별로 그냥 총합들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총합이 있게 될 경우 그 해당하는 사업체 수가 많거나 뭐 그에 따라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종사자 1인당 뭐 R&D 규모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당 규모, 이런 것들 생산성을 볼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셔서 좀 전체적인 규모의 어떤 분류별 합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생산성과 1인당 그런 규모들을 좀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으면 훨씬 더 이 실태 조사가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이제 과학에 기반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조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표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따로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기술 기업의 실태 조사를 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대기업에 대해서는 좀 전수로 이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대기업의 기준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주로 이제 뭐 1,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전수로 대기업으로 간주해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법에 있는 이제 대기업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표본 추출할 때도 좀 고려를 해야겠지만 대기업의 기준을 1,000명이나 500명 이상 정도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변수를 추가하신다고 표본에 추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표본이 2,000개여서 좀 표본을 좀 많이 이렇게 추가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좀 세분화된 지역별로 좀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표본 수준 하에서도 뭐 한 2개 권역 정도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다든지 뭐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좀 표본에 대한 좀 더 엄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기업 조사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지사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들은 지사들은 예를 들면 전국에 흩어져 있을 수 있고, 근데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 본사에 또 몰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지역을 혹시 고려할 때 이 부분들이 또 통계 값들이 또 실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책적 관심이 좀 높은 앞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디지털 경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데이터들을 좀 항목들을 좀 추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해이기 때문에 뭐 많이 바꾸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 위주로 좀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데이터들이나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그런 것들 활용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대부분이 뭐 전력량을 줄인다든지 에너지 효과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좀 시계열 이제 분석 2회, 3회 진행될수록 있기 때문에 그런 시계열 분석들을 좀 고려해서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좀 선정해 주시면 향후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이 부분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그런 정책과 같이 해석할 수 있도록 이런 시계열적인 변화들을 좀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바울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2021년 기준 표본조사 개편 방향성과 대기업 전수조사 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역 청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우석대학교 이기성 교수입니다. 저는 본 조사의 표본 설계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고요. 물론 표본 설계 잘 진행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본 조사와 같은 경우는 모집단 구축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집단이 이렇게 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한다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판별 조사라는, 그러니까 지금 5만여 개 기업체를 모아두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체를 찾아서 한 2만여 개 정도를 이제 표본 추출 툴로 간주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런 조사들이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비표본 오차가 많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사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판별 조사는 전화 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응답자가 응답을 뭐 전화를 거부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수신이 장기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요 휴폐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모집단이 사실은 뭐 포함되어야 될 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누락이 된다라든지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이 모집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 첫 해 한 5만 개 되잖아요. 그럼 조사 회사가 바뀌어도요. 대부분 5만 개 수준에서 모집단 크기를 맞춥니다. 대부분. 왜? 자기네들이 6만 개, 7만 개 만들어내면 전화 조사할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행정 통계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상한 통계를 계속해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사실은 이게 참값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내년에 조사를 할 때 정말 5만 개에서 우리가 판별 조사했을 때 2만 개가 나올지 3만 개가 나올지 또 해년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개월 자료가 생산돼야 되는데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해서 전체를 확대 해석하는 그런 기법을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총액에 가까운 뭐 매출액 총액이라든지 종사자 총수 이런 거는 모집단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기관에서는 사실은 본조사 2,000개 샘플에 대해서만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전에 기초적인 작업이 되지 않으면 그 2,000개 가지고 확대 해석했을 때 커다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모집단을 갖다가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록들을 다 해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장기 비수시는 어느 정도 됐고 휴업이나 폐업은 어느 정도 됐고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서 모집단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표본 배분 문제를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요. 기술 에너지 기술에서 한 7개 분야, 그다음에 매출액 규모 4개 분야 해서 이제 모집단 현황 고려해서 이제 표본 배분을 2,00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단 규모가 아주 작은 업종이 있어요. 기술이 예를 들어서 수소 및 연료 전지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수가 작습니다. 64개.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보고서에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표본 배분한 걸 보게 되면 표본 크기를 22개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전수조사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면 좋은데 못할 것 같으니까 한 3배수 3분의 1 정도 해서 표본을 갖다가 배분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갖다가 표본 배분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배분해 놓으면 표본 조사에서 배분된 그런 표현이지 전수 조사는 모집단의 크기와 표본 조사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응답률입니다. 응답률. 그래서 사실 우리 조사 회사에서는 전수조사층 전수층 만들어 주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여기는 한 30% 정도의 응답률을 고려하고 있는 거 보면 사실은 전수조사층인 경우는 응답률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뭐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표본 추출이랑 예비 표본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최초 표본을 원표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원표본을 다 조사하면 좋겠지만 정말 조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사 거부자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많은 대체를 해서는
대표성에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표본 대체율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표본 설계 매번 해보게 되면 교수님 뭐 5배수 추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사인 경우에 있어서 5배수에서 해결될 수도 있고, 만약에 조사가 잘 되는 조사라고 한다면 3배수에서 4배수 정도로만 해서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은 경우라든지 너무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사회사에서 요구를 하면 뭐 심지어는 10배수를 갖다가 대체 표본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사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10배수 걸 다 뿌려갖고 그냥 걷어들이는 그런 조사회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원표본하고 대체 표본 1, 2, 3 이렇게 줬을 때 대체 표본 1이 몇 개가 카운터가 됐고 2가 몇 개가 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응답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다 보면 무응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무응답 현황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응답이 발생되는지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중치와 모수 추정에 관한 건데, 이제 가중치와 모수 추정 정확하게 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중치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모수 추정에서 사용하는 기호가 좀 일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물론 의미는 다 통하지만 독자들이 볼 때는 혹시 다른 가중치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요 변수에 대해서 표준 오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표준 오차보다는 상대 표준 오차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변수에 대해서 상대 표준 오차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수 추정식에도 상대 표준 오차 식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넘었네요, 시간이. 네, 감사합니다. 이기석 교수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모집단 추출 중에 판별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 오차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개선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집단 구축 시에 조사 전주기의 오차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벤처기업협회 이홍일 팀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의 이홍일 팀장입니다. 통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전문가분께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실태 조사 관련해서 좀 디테일 그 항목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글로벌 산업 확산을 위한 그 수출 관련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보통 저희가 많은 기업 통계 조사들을 보면은 사실 수출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지금 이 에너지 기술 기업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최근에 7월 5일날 새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에도 보면은 에너지 신산업 수출 산업화라는 또 카테고리가 따로 있었고, 이 지금 기술 이 조사 내용에도 보면은 이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뭐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사가 빠져 있어서 특히나 앞으로 뭐 ESG 경영이라든가 그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이 에너지 기업들이 꼭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출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뭐 규모라든가 아니면 수출 유형이 있겠죠. 뭐 수출을 직접 하느냐 아니면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느냐, 뭐 전략 제휴를 해서 진행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수출 계획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가, 또 해외 수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 또 마지막으로 뭐 해외 수출 과정에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 뭐 이런 좀 전반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올해 했던 그 에너지 기술 기업 실태 조사 관련해 가지고 항목별로 한 5가지 정도 제가 좀 체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산업 전망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조사 내용에서는 산업 전망 기준이 20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30년이란 기준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뭐 통상적으로 조사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보통 그 해당 실적하고 그 다음의 전망 정도를 이렇게 1년 단위로 그 뭐 전망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런 1년 단위 좀 전망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매출액 구간에 대한 세분화입니다. 그 에너지 산업의 통상적인 매출 규모에 따른 뭐 불가피한 구간 설정일 수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뭐 10억에서 50억, 그다음에 50억에서 300억으로 이렇게 좀 구간이 다소 넓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조사 표를 보면은 300억 이상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서 그렇게 뭐 구간이 설정이 되신 건가라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좀 에너지 그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구간에 대한 설정도 좀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 고용 형태별 종사자 수에 대해서 좀 고도화가 필요하다. 일단 여기에 종사자의 그 세부 항목들을 보면은 뭐 대표자도 있고 그 무급가족 종사자도 있습니다. 그 이게 에너지 기업들의 어떤 뭐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대표자나 그 무급가족처럼 이제 4대 보험 가입하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는 인력들은 사실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이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계약직이 있을 거고 그냥 임시직이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근로 형태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및 양성평등 고용정책 수립의 데이터로서 그 유의미한 연령별, 성별 고용 인원에 대한 항목들이 좀 추가가 됐으면 합니다. 일단 최근에 뭐 그 여기 정부 정책에도 보면은 뭐 향후 30년까지 10만 명까지 이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일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청년 일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 과연 에너지 기업에는 이 청년층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게 뭐 10대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20대 이상 뭐 30대 보통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은 뭐 만 29세를 얘기를 하거나 34세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넓게 보면은 39세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은 나름 잡기 나름이겠지만은 그런 청년층에 대한 어떤 취업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국산화 비국산화 이유에 대한 항목이 세분화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특히 이제 국산화율이 낮은 항목에 대해서 기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핵 분열 및 핵 융합 그 항목에 보면은 비국산화 이유 중에서 뭐 이 항목들이 뭐 부품이 부족하다, 기술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기타가 한 4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기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높은 퍼센티지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 전체 50% 가까운 기업이 기타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은 어떤 것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항목에 대한 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부에 대한 애로사항 및 그 지원 필요도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비율에 따라서 그 뭐 퍼센티지로 그 필요도를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순위형으로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지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비율로 하면은 사실 2순위가 뭐 비율적으로 제일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순위형으로 조금 바꾸시는 거를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희 팀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너지 기술 기업의 수출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대한 제안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성윤 교수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의 허성윤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정책 포럼 자리 마련해 주신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정확한 정보라는 게 그 좋은 의사결정의 어떤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에너지 부문에 좀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탄소 중립이나 우리 국가 NDC 추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변화가 가속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디지털화라든지 분산화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부분의 어떤 그런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향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더더욱 에너지 정보나 어떤 통계의 중요성, 앞서 이제 패널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은 더욱더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거의 명확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새 정부 뭐 정책에서도 뭐 어떤 그런 신산업이라든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우리 그 전에 우리 3차 애기본에서도 주요 상위 계획,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포함한 주요 상위 계획에서도 어떤 에너지 통계의 내실화를 주요 과제로 우리가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그런 정확한 정보라든지 에너지 부분의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에너지 부분 내의 정보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나 목적은 물론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가격 결정을 위한 어떤 그런 정보들, 통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에너지 투자. 여기서 이제 투자는 주로 이제 인프라라든지 어떤 설비 투자를 주로 의미하는 것. 두 번째는 투자를 위한 어떤 정보.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에너지 연구 개발, R&D를 어떤 결정을 위한 어떤 그런 데이터나 정보 통계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 관리,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비상 계획,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 계획,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짜기 위한 어떤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분야 국가 승인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가격이라든지 설비 투자, 시스템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결정하기 위한 정보들은 사실 많이 어느 정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도 잡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에너지 분야, 에너지 자원 분야의 어떤 연구 개발 쪽에 어떤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고 어떤 일관된 체계를 지닌 어떤 지속적인 그런 통계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R&D 의사결정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조사한 어떤 근본 조사한 이 에너지 기술 평가에 조사해 주신 에너지 기술 기업 실태 조사가 그런 측면에서 국가 이제 R&D 에너지 분야의 R&D 전략 수립 체계를 갖추고 이제 통계 기반의 에너지 기술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어떤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어떤 그런 통계다라고 일단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올해가 이제 처음이고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 이제 더더욱 올바른 방향 설정을 초기에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어떤 이런 조사 방식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많이 해주시고 이런 어떤 공론화 같은 자리를 통해서 향후 어떤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 근본 실태 조사의 어떤 장점과 어떤 뭐 제 나름 생각한 어떤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패널 분들께서 뭐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분류 체계를 이제 국제 기준 IEA가 합치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가 국제 기준 IEA가 안 맞아서 조금 이제 여러 불편함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제 이번 R&D 기업 그 에너지 기술 기업 실태 조사가 국제 통계의 어떤 그런 합치하는 방향으로 분류가 된 것은 매우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7번 마지막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IEA 원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기타 융복합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기타 혹은 범 분야로 좀 분류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융복합이라는 말이 좋기는 한데 좀 혼란을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원래 취지는 이제 앞서 6개에 속하지 않는 어떤 모든 그런 기술 기업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으로는 몇 가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 이제 패널분들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뢰성, 그러니까
조사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개선 여지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온라인이나 방문 면접이나 전자우편이나 뭐 전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방식에 따라서 조사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표본 설계 시에 어떤 조사 방법에 대한 비중을 좀 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향후에는 주로 이제 대면 면접을 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물론 이제 비용상의 문제나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복 카운트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세부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 특정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6개 분류 체계 중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그리고 뭐 석유나 어떤 화석연료 기반의 그런 사업은 추진하더라도 본인들이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 동시에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생에너지 기업이라고 대답을 하면 이걸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약간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분류를 할 때 이 기업이 과연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 60대 40으로 어떻게 배분하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발표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런 조사를 하면 기업들은 조금 이제 뭐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 어떤 그런 전략적인 방향의 어떤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또 가공해서 좋은 점들을 제시해 준다는 걸 충분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분류체계가 매우 우수한데 이제 향후에는 타 에너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우 시의적절한 통계를 잘 조사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별 기준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신재생 이런 네. 식으로 원별로 해서 IA 기준으로 바꾸는 데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번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저희가 심화 과정에서도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유념해서 단기적으로 바로 올해 이제 조사할 때부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적용을 하고요.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집단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패널 토론을 매끄럽게 진행해 주신 이성주 본부장님과 그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기영 원장님께서 본 포럼을 마무리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멀리서부터 한달에 와주셔서 깊이 있는 의견 주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기술 기업 실태 조사가 우리 애기병 최초의 국가 승인 통계인 만큼 그 소중함이 저에게는 뭐 옥동자처럼 와닿습니다. 오늘 패널 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훌륭한 자양분이 되어 우리 실태 조사가 향후에 관련 정책 전략 수립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통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원장인 저와 그리고 실무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그 2022년 제2회 에너지 기술 혁신 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